한글 문장 이해 및 한국어 대화의 이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방도 1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글을 배울 때 한글의 구성 원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학습할 수 있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자 구성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크게 부수와 성운 이렇게 바디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부수는 영문으로 굳이 표현하면 레드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수가 바로 글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성운은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두 가지 글씨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미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미자는 음식의 맛을 보다라는 뜻의 미자입니다. 해서 이 미자를 보면 앞에 입구 자가 있고요. 뒤에 아니다 할 때의 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입구는 얘가 바로 여기 부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의 뜻은 입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미는 요 성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발음을 미로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발음은 한국어 발음이 아니고 중국어 발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에서 발음이 같으면 같은 거고 중국어에서 발음이 다르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한국어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엉뚱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자가 공자로 발음이 된다든지 이런 식인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입으로 먹은 음식의 맛을 본다 해서 입구자의 입을 나타내는 이 구자가 부수가 되고 이건 발음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자가 그냥 그 미라는 이름 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붙은 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리만 나타내지 이게 이 한자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기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자를 보시면 말씀 자에다가 몸, 기, 자 이렇게 구성돼서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 자는 어디에 해당된다? 부수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말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뒤에 기자는 발음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읽기를 기로 읽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문자를 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말과 관련된 글자다 해서 이 말씀을 나타내는 언이 부수가 되겠고 발음을 기로 한다 라고 해서 성운이 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는 이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발음하고 관련된 거고 앞에 말씀어는 이 뜻과 관련된 것이 어떻게 발음되느냐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한자가 그러냐? 꼭 모든 한자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통상 그렇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번엔
오늘 첫 번째 글씨로 내자를 보겠습니다. 내자는 안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수직으로 내려긋고 그 다음에 기역자처럼 해서 삐쳐 올리고, 여기 삐쳐 올리는 겁니다. 이 끄트머리가. 그 다음에 안에서 여덟 팔자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곡선으로 하나를 내려긋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쭉 크게 호를 이렇게 그으면 안쪽이란 뜻의 내자가 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려긋고 기역자처럼 해서 삐쳐 올리고 안에서 위에서 밑으로 호를 하나 조그맣게 그어주고 점 찍듯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큰 호를 그리면 내자가 되겠습니다. 안쪽이란 뜻이에요.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함께 꼭 글씨를 써보시고요. 이쁘게 쓰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그리듯 하시더라도 꼭 따라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단어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 이외에도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 잘 쓰지 않는 거, 쓴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국어의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거, 이런 거는 다 뺀 겁니다. 빼고 일반인들이 다 쓰는 단어들이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나 볼 수 있는 고문이라든지 이런 문장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들만 지금 고른 거예요. 어쩌다가 정말로 그 단어가 흔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현실성하고 떨어진 단어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가능한 한은 현실에서 쓰는 단어만 보여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히 이 두 가지 된 단어를 한자를 그 필두로 한 그 워드 파워 기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볼 겁니다. 내실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실제 그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제 영업을 하는 곳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일도 그 영업장에서 함께 하는 곳이 있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됩니다만은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먹고 자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업 시간에 또 그 종업원들이 쉬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룸을 내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실이란 뜻의 리빙룸이 아니고 그 직원이나 그 영업 객장 영업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쓰는 룸이다 해서 리빙룸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이걸 내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 내실은 이게 지금 같은 내자, 안내자를 쓰는 거죠. 그러나 이 뒤가 앞에 있는 것은 이거는 방이라는 뜻의 실이고, 이 뒤는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실이에요. 요 내실은 뭐냐면 겉으로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고 속이 꽉 찼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속이 있다라는 의미로 내실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제 내각이라고 하면 요 각자는, 물론 두 개 다 내자는 안쪽을 뜻하는 거예요. 요 각자는 집을 뜻하는 각자입니다. 해서 요거는 의원 수가 많은 당이 수상을 내는 제도에서
그 장관들의 모임을 내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내각은 요게 각도라는 뜻이에요. 해서 안에서 재는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아이고 하여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다 내각이죠. 삼각형 안쪽에 있으니까 이게 내각이 되는 거고 어 여기에 이렇게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요건 외각이 되는 거죠. 내각의 반대 외각이. 그래서 내각과 외각을 합치면 180도가 되죠. 예, 이런 구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륙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영문으로는 똑같이 인테리어 이렇게 씁니다. 요 실내도 인테리어 이렇게 쓰죠. 그런데 요 실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 안쪽, 건물 외벽과 현관을 들어선 안쪽을 실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 내륙은 땅으로 볼 때 바다에서 안쪽에 바다와 접경을 하나도 안 하는 곳을 내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를 보면 이제 북한을 비롯해서 이제 남한에서 이제 북한 쪽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남한 쪽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이제 동해, 서해, 황해라고도 하죠. 여기가 남해 이렇게 돼 있는데 충청북도를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충청북도는 100% 내륙으로만 구성된 프라빈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서울특별시도 여기에 바다를 전혀 접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여기쯤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모두 내륙으로만 구성된 프라빈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내외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똑같이 써요. 우리가 이렇게 슬래시를 쓸 때는 한자어로는 똑같이 쓰는데 전혀 뜻이 다를 때 우리가 슬래시로 좀 표시하기로 한 거죠. 요 앞에 의미는 안팎이라는 뜻이에요. 안과 바깥쪽을 한꺼번에 그 지칭할 때 내외라는 말을 쓰는 데 반해서 이 뒤에서 뜻하는 것은 부부지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우리가 내외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 내외가 동사로 바뀌면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내외하다 이러면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과는 거리를 둔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다른 섹슈얼한 섹스가 다른 그 성인의 경우에는 마주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지금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이런 일이 규정으로 돼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내라고 하는 것은 until 또는 within이라는 의미고요. 수학 공식으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점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내라고 하면 이 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이 안쪽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은 이 점에 해당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 이내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한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담자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말을 하다 라는 뜻의 글씨가 되겠습니다. 해서 앞에 말씀 언자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다음에 불화자가 두 개가 나란히 아래 위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하면 말씀, 말을 이야기하다 이런 의미의 담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말을 뜻하는 언자예요. 이렇게 언자를 쓰고 그 다음에 불화자를 두 개를 연이어서 아래 위로 써주면 담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담, 말이라는 의미의 담자가 되겠습니다. 담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담소는 아주 부드러운, 그러니까 이게 이 소자가 작은 웃음이거든요. 껄껄대며 웃는 웃음이 아니고 미소에 가까운 작은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작은 웃음을 띠면서 이야기를 하다라는 뜻의 담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거운 주제가 아니고 가벼운 주제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담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담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발표문을 얘기합니다. 특히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공적인 정당 이런 데서 전 국민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그러한 것을 담화라고 얘기한다.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한 토론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한 토론보다는 철학적인 의미의 토론을 우리가 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을 벌인다든지 할 때에 담론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자주 쓰지는 않는다. 이제 담론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통속적인 것보다는 보다 좀 정신적인 또 고차원적인 또 철학적인 그러한 쪽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 내담이라는 뜻이 인터뷰라는 뜻이거든요. 와서 만나서 얘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담하다가 이렇게 동사로 될 때에는 예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방이 단순히 그냥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은 주제인가를 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 예방한 것을 내담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담한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막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쌍말을 써가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것을 악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호언장담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주로 하죠. 장담하다는 앞에 호언 뭐 큰 그 어떤 목에 그 힘을 주면서 하는 얘기를 호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그걸 이루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장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담은 요 담소하고 한담은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담소가 보다 좀 가벼운 얘기인데 반해서 한담은 정말로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얘기. 담소는 생산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주제가 가벼울 뿐이지. 그러나 한담은 글자 그대로 시간 때우기 식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상담은
음, 상대방한테 내 입장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그런 것을 상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상담이 이런 상담이 있어요. 이런 상담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바이어와 또 셀러가 만나서 상거래를 위한 계약 조건을 얘기하는 것을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건 자주 쓰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그냥 하시면 되겠고, 그런 무역 상담을 하다 할 때도 이 상담을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서로 말을 하다라는 뜻의 이게 서로 상자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담은 어, 주제가 끝나고 나서 부가적으로 주제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또는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추가적인 얘기를 여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담은 전래에서 내려오는 얘기, 그것도 이제 삶의 어떤 어, 방향을 결정한다든지 또는 인생 철학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얘기들을 속담이라고 하는데, 격언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격언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어,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지적으로 높다는 것이 인정된 사람이라든지 또는 기술이 확실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된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격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속담은 누가 얘기했는지가 불분명한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 수준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글자로 랑 자를 보겠는데요. 이 랑자는 우리가 낭으로 읽을 수 있죠. 언제? 맨 앞에 올 때. 뒤에 있을 땐 랑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을 땐 낭이라고 읽는다. 이거는 이렇게 점 세 개 찍는 것을 물수라고 했죠. 이 물수를 써주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기역자 비슷하게 해서 가운데 횡으로 긋고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수직으로 크게 내려 긋고 삐쳐서 올리고 그 다음에 점 찍고 호를 그리면, 이렇게 하면 랑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손으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꺾어 올리지 않고, 이렇게 꺾어 올리는 것은 인쇄할 때. 그 다음에 점을 찍고 기역자처럼 하고 가운데 마무리 수직으로 쭉 늘려주고 삐쳐 올리고 점을 찍고 호로 마무리를 하면 낭자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낭자는 여기를 삐쳐서 올리지 않고 이렇게 뭉툭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다양하게 쓰이는 글씨입니다. 낭자가. 이 낭자는 물결이란 뜻이고 꼭 물결뿐만이 아니고 전파처럼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랑이라고 얘기한다. 파랑이라고 하면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이는 것을 파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파랑은 웨이브긴 하지만 물결에 의한, 수면의 물결에 의한 웨이브를 파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랑주의보는 요 웨이브는 기본적인 뜻이고 요 roller, breaker, billow 이거는 격심한 웨이브죠. 이제 이런 격심한 웨이브에 대한 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파도가 이렇게 치죠.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의 최고 높이와 내려갔을 때의 최저 높이가 이 파고죠. 요 파고가 보통 한 1m 이상이 되면 이 파랑주의보가 내려집니다. 꼭 뭐 1m라는 건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그건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요 높이는 우리가 바다의 수면을 여기라고 칠 때 파도가 올라가는 데와 내려가는 데가 있죠. 요 사이의 높이를 파고라고 한다라는 점을 일단 참고하고 나서 파랑주의보는 일정한 높이, 그건 아주 극심한 거는 이제 파랑주의보가 아니죠. 파랑주의보는 그렇게 심한 파도는 아니에요. 주의를 해야 되지만 항해를 못할, 돛단배가 항해를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제 경랑은 이 심한 거죠. 이게 요 웨이브가 심한, 롤링이 아주 심한 그거를 이제 경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방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얘기합니다. 낭비라고 하는 것은 돈을 쓸데리 없이 너무 많이 쓰는 거. 낭비벽이라고 하는 건 요 벽이 병적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낭비하는 게 그냥 단순히 낭비하는 게 아니고 병적으로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보다 무조건 계속 누적해서 쓰는 돈이 많은 그런 상태.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측면이 강화된 어떤 사조를 얘기합니다. 이 주의는 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흐름이라든지 또는 미술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뭐 철학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람의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치중된 그러한 사조를 얘기하는 거고, 한국인은 사실 이 낭만주의적인 성품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휘둘리기가 쉽죠.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뭐가 이렇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요건 이제 낭설이죠. 그게 근거 없는 얘기를 뻗뜨리는 것을 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낭설에 이 낭만주의가 겹치면 이제 대중의 여론이 근거 없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전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낭인은 그냥 정처 없이 이렇게 방랑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생활 근거 자체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지라고 얘기를 하면 좀 쉽습니다. 맹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돌하다라는 뜻이에요. 건방지다는 의미는, 맹랑하다에서는 건방지다는 의미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내포하지 않습니다. 건방져 보이지만 그것이 윗사람으로 볼 때 그놈 참 대단하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맹랑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개의 한자어와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재 실제 사용되는 한국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국인의 문해력이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문해력은 세계에서 3분의 2 지점으로 형편없는 현실에 이러한 한자
공부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외국인으로서 한글을 배우시는 분들이 어떻게 한국어가 조립되는지에 대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